네, 사회탐구 전문 강의 플랫폼 김용재 이스쿨 S입니다. 이게 통합사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준다고 했었었는데 계속 뭔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강의를 진행하게 되네요. 그래서 1단원부터 우리 시험 범위 있는 데까지 쭉 한번 훑어볼 거고요. 시험이 촉박하게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학습지 못 채운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다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단원부터 들어가 보죠. 1단원은 되게 간단했어요. 자, 1단원은 우리가 통합사회를 배우는 이유를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친구, 어이구, 소리가 나오네? 자, 첫 번째로 볼 관점이 시간적 관점이고요.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적인 관점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적인 흐름의 측면에서. 그럼 왜 그러느냐? 과거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현재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왜 이렇게 싫어하고 중국 왜 이렇게 싫어해요?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유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과거의 사회 현상,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걸 알면은 현재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특징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공간적인 관점입니다. 방금 전에 시간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면, 이번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장소,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소, 지역, 공간적 상호작용을 우리는 공간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자연환경이라던가 인문환경이라던가 다양한 공간 정보들을 수집하면은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다른 사회와 다른 지역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왜 그 지역에서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공간적인 정보를 그러니까 공간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공간 정보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 사람들이, 밑줄 쳐보시고. 자, 공간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연환경 무시를 못하죠. 또 인문환경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환경 속에 있느냐, 어떤 인문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요소를 고려하면서 지역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렇게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자연환경이 비슷하고 종교가 비슷해서구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공간 종류를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 온 공간을 장소라고 하고, 어떤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을 영역이라고 하며, 그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걸 공간적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미 있게 만들어 온 장소가 있고요. 그곳을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은 영역이 되고, 그 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바로 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회적 관점이고요. 사회적 관점은 이제 사회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 사회 제도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자, 사회적 관계들의 정형화된 틀을 우리가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왜 오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오죠? 왜 오는지도 모르게 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는지도 모르게 학교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계속 그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학교를 너무 자연스럽게 오다 보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그 관계가. 그게 하나의 정해진 틀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물건을 살 때 왜 돈을 내고 물건을 사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정해져 버렸잖아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정해진 틀을 우리가 사회 구조라고 하고, 이런 식의 사회 구조를 뭔가 좀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 공식적인 규범을 마련해 두게 되는데 그걸 바로 사회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이런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 속의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는 것에서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느냐? 사회 구조가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쉽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돈을 내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변화의 양상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고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점이에요. 윤리적 관점이고요.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인 것을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전부 다 약간 사실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되지? 공간적인 사실이 어떻게 되지? 사회적인 사실이 어떻게 되지? 였다면 얘는 약간 도덕적인 것, 가치 판단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윤리적인 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행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윤리적인 관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을 한 거였다면 얘는 그래서 그게 정의로운 것인가? 그게 정말 도덕적인 것인가?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나무 다 베어버려야 돼요. 이제. 나무 다 베어버리고 아파트 세우고 이러면 되죠. 그렇지만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거기서 태클을 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정의로운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 윤리적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가져가는 게 윤리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목 이름 자체가 통합사회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궁극적으로 통합적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통합해서 사회를 이해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통합적 관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현대사회는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한 이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현상은 사실과 가치가 혼재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역사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대부분 사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또 이제 공간적으로 통계가 어떻게 나타나냐? 지역별로 통계가 어떻게 다르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거 지금 사회 속에서 사회 통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런 사실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관점이 약간 가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회 현상은 사실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가치 판단하는 게 다르죠. 우리가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될까 두렵긴 하지만 돈을 뿌린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가치 판단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지. 라고 같이 판단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현상은 사실과 가치가 혼재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관점을 아우르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뭐 나머지들은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핵심 키워드 구조 정리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저번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뭐 이거를 굳이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정지해 두고 한번 써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간적인 관점은 역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공간적인 관점은 어디의 측면, 그러니까 지리적인 관점을 보고 사회적인 관점은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윤리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통합사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 1단원이 마무리가 됐었고요. 자, 대단원 2단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 그러니까 바로 윤리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무흐한 상태를 말하고 이게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당연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다양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선사시대 때는 생존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약간 철학의 시대입니다. 철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성찰하는 걸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이 세 분 같이 볼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의 시대였어요. 전쟁,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정복 전쟁을 벌이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니까 몸의 고통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행복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한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를 볼 거고요. 중세시대에는 신의 은총,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보시면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기준이고 오늘날은 다양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기후나 지연 등의 자연환경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사막 지역은 물이, 북유럽 지역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서한해양성 기후이다 보니까 비가 추축추축 맨날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가 별로 안 뜨니까 햇빛이 많은 게 행복이고 네, 뭐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 설명하기가 민망하네요. 여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연환경은 이런 것이고 인문환경은 이런 거예요. 인문환경 중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서양의 행복론,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여기를 핵심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동양의 행복론을 보면은 일단 유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교 사상은 많이 들어봤죠. 공자, 맹자와 같은 분이 도덕적인 본성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인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것이 행복이고 결국 핵심은 이런 도덕적인 본성인 인을 보존하고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 정도, 사랑, 인간다움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 인간다운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불교 사상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불성이 있고 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만물이,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만물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행복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인연생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동물들과 많은 식물들과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존재한다라는 건 없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기 위해선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수많은 존재들의 도움이 있어야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불변한 독립적인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나는 없고 나는 결국 늙어간다라는 걸 인정할 때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라는 존재가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있었어야 됐을 것이고요. 또 부모님 그 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야 될 테고, 또 이제 제가 여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수많은 은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제가 여기 있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이 저에게 도움을 줬어요. 나무가 저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치? 다양한 동식물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깨달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나는 없다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나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늙어가면서 나의 늙어가는 모습, 나의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니 흘러가는 대로 늙어가는 나를 인정해 가면서 살아가야, 즉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도가사상인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사상입니다. 노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라는 학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타고난 그대로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서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지만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핵심적인 말이 이겁니다. 무위하면 무불위하다. 억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치?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억지로 뭔가를 막 잘하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막 열심히 막 정말 과하게 열심히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요? 그럼 오히려 독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가 적절하게 노력해 가면서 살면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거죠. 내가 뭐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막 뇌물을 먹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욕심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본성에 따라서 소박하게 무위자연한 삶을 살아가는 걸 강조한 게 노자였고요. 장자라는 학자가 노자의 제자인데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무위자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겉들어요. 지금 인위적인 억지로 무엇인가를, 인위적인 어떤 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인위적인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과 죽음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억지로 구분하지 말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인 차별을 반대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자, 여기가 진짜 중요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한번 보면은 아까 대충 봤어요. 시대적 상황에 따른 구분의 기준에서 한번 봤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리스 시대 분이에요. 그래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무지를 자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거를 자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무지를 자각해야 되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채울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모른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면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뭔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지함을 알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된다. 왜? 그것이 참된 알미기 때문에. 내가 무지함을 알아야 좀 더 받아들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알미다. 그리고 이럴 때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친구는 이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은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다? 돈이 목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행복이 목적인 것이다. 그지? 그래서 이 행복을 목적으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들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것은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라는 것은 탁월성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려면 머리로도 탁월해야 되고 품성적으로도 탁월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머리로 덕을 달성하고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짐승과 동일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생리적인 기능이나 이런 감정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성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를 해서 지적으로 탁월함을 발휘하여야 행복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품성적으로도 탁월해야 돼요. 품성적으로도 탁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용이라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말해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기가 하나의 중용이라고 했을 때 넘치는 상태는 이거죠. 뭔가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가면은 우리 부하들 다 죽여. 막 몰살될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사실 후퇴해서 다른 팀과 합류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상황인데 나는 너무 남용을 한 나머지 그대로 나가서 그냥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효과 없이. 이거는 너무 지나친 상태, 남용의 상태죠. 근데 반대로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부족한 상태, 용기가 너무 없어. 그럼 그냥 냅다 그냥 도망쳐 버리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용기라고 하면은 적정하게, 그러니까 적정한 정도의 용기의 수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넘치지도 너무 모자르지도 않은 중용의 상태를 습관화했을 때 내가 품성적으로도 탁월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탁월성과 일치해졌을 때, 탁월성을 발휘할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였고요. 자, 헬레니즘 시대도 중요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진정한 쾌락은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약간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제거하는 게,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게 진정한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볼까요?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좀 더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는 게 좀 더 중시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야기를 해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여기서 볼 거예요. 왜 정신적인 쾌락을 더 강조하는지 볼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육체적으로 되게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뭔가
자극적인 쾌락을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돼요. 우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술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쾌락적이죠. 아주 본초적인 쾌락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근데 그 쾌락에 막 쫓겨서 그 쾌락만 점점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숙취가 심해요. 오히려 고통스러워진다고. 그 말입니다. 자극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려받게 돼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육체적으로 너무 쾌락적이야.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쫓게 되고, 그러면 더 큰 고통으로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 욕구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에피쿠로스 학파도 이성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방금 위에서 설명했었던 게 이게 쾌락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너무 자극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으로 욕구를 분별해야 하며, 욕구를 분별한 다음에 필수적인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 쾌락을 충족한다라는 것은 내 욕구를 얼마나 충족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뭔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욕심을 막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욕심을 줄임으로써 쾌락을 늘리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뭔가 쾌락.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심 분의 충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줄임으로써, 분모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쾌락을 늘려나가자라고 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스토아 학파 한번 보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해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은 뭐냐면 정념에 지배되면 안 된다. 정념에 지배되지 말고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하여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운명론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명론. 약간 운명론적이에요. 전쟁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때. 전쟁의 시대여서 우리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이 죽었을 때 너무 막 슬프긴 하겠죠. 슬프긴 하겠지만 거기에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격렬한 마음의 움직임, 나의 마음의 격렬한 충동, 이걸 정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지배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슬프게 하겠지만 거기에 지배되지 말라. 왜? 운명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거기 가서 죽었어. 너무 슬프긴 한데 그럴 운명이었던 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초연한 태도. 그게 자연의 질서였겠지. 우리 남편이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었던 거야. 거기 나가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을 운명이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 고통은 사라지죠. 네, 우리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하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죽었을 거야. 그럴 운명이었던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초연한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파의 이야기였어요. 중세시대는 아까 했던 이야기고요. 근대시대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칸트라는 학자가 있고요. 칸트는 우물론자입니다.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의무를 지키는 자만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자들을 볼 건데, 공리주의의 핵심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적을 사람 적고 안 적을 사람 안 적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거라면 이 사람은 이제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 의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칸트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이 도덕 법칙을 지켰느냐, 그 의무를 다하였느냐, 이거가 핵심이라면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고 그것이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본다면, 공리주의는 결과가 중요해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벤담이라는 학자는 이걸 양적으로만 보고요. 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질적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쾌락을 강조하게 되고,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식을 먹는 식욕과 뭔가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질적으로 같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지적인 걸 추구하는 책 읽는 욕구가 식욕보다 좀 더 우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배부른 돼지가 될 바에는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했던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국에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행복은.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런 것들이 행복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필요하지.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감각적인 게 아니겠죠. 지속적이고 정신적이고 본질적인 게 진정한 행복이고, 행복을 추구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본 수업 시간에 여기는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게 수능 문제에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나올 확률은 적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조건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질 높은 정주 환경부터 보면은, 정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질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사는 곳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아야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들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자연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북체육고등학교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연 환경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전북적으로 부족한 게 인문 환경이죠. 뭔가 이제 문화적인 거, 예술적인 거, 교통, 통신 이런 거 너무 불편하죠. 그죠? 이런 게 약간 우리 정주 환경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 되어야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중환의 택리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중환이 택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4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사람이 살 터로는 첫 번째로 풍수지리적 명당, 지리가 좋아야 하며, 둘째로 그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인 생리가 좋아야 하고, 셋째는 인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지? 주변 사람이 다 도둑들밖에 없어. 그럼 나도 도둑처럼 될 것이고, 다 성인군자밖에 없어. 그럼 나도 성인군자처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넉넉하고 좋은 인심이 있어야 된다. 넷째로 산수, 빼어난 경치가 좋아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북제고는 아주 우수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경제적인 안정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는 약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은 내가 주구장창 경제적인 성장만 이루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무조건 많이 모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먹고 평범하게 싸고
뭐 이런 거를 할 정도로 안정적인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상태를 경제적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자아 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맹자 아시죠? 맹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고정적인 생업, 항산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인 마음, 항심도 없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고정적인 생업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생계 보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괄호 3번. 경제 성장과 행복의 관계를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 행복은 반드시 높아진다? 이건 X죠. 경제가 성장하면 뭐 물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면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행복감은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과도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적 박탈감을 받기도 하고 교육의 불안정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독에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경제학자 이스털린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득과 행복은 정의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의 변화가 행복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느냐? 고용이 안정되어야 하고요. 자, 이거를 해결하는 거죠. 자, 복지제도를 확충하면서 양극화 해소하고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실현되어야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크라시, 데모스크라토스가 합쳐진 합성어고요. 결국 이걸 직역하게 되면은 민중의 지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치자는 다스리는 자, 치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다스릴 치자를 쓰거든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일치하는 정치 제도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일치.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치를 통해서 법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죠. 그죠? 근데 그 법을 내가 만든다면? 그러면 나는 다스리는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만들므로써 이 사회를 다스리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면서 다스림을 받고 이것이 일치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 북쪽에 계신 이제 돼지 삼형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민주적 제도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회에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의회에 소속되신 분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에요. 의원들,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법을 만들게 되고 이 의회제도가 그래서 민주적 제도이고요. 그리고 복수정당제도, 정당이 여러 개여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제도, 권력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독재를 막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이렇게 분립되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독재 체제가 되면은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민주적 제도보다도 민주적 문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도적으로 권력 분립을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여기서 막 무관심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 시스템을 뜯어 고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시위와 집회를 통해서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집단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에 참여해서 가입해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씩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네 번째로 도덕적으로 실천할 때 또 행복합니다. 도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고 실천 의지를 가져야 되고, 좀 도덕적인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고민하는 것이 도덕적 실천의 조건입니다. 도덕적 실천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나 스스로가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죠. 얘도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쟤도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우리 사회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이구나, 왔다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고 신뢰가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 신뢰에 대해서 로버트 포트넘 교수는 이것도 하나의 자본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성찰하는 게 결국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도덕적인 실천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덕적인 실천과 행복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께서 하신 이야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 지덕복 합일서를 주장을 했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지와 덕과 행복은 하나이다. 지식과 도덕과 행복은 하나이다. 그래서 지식은 도덕이면서 행복의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식이 곧 도덕이고 도덕이 곧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지식을 가진 사람, 참된 알을 지닌 사람은 결국 덕 있는 사람이고, 덕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는 사람은 결국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1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대단한 3단원 빠르게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